과거에도 2000년도만 해도 저 집에 딸이 남조선 갔단다 하면 동네에서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냐? 야, 저 집 딸이 남조선 갔단다 하면 와, 주체형의 인간이 탄생한 집이다. 북한에도 그런 가족들이 돈을 받은 걸 흉내를 안 내지만 모른 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단속원들 자체도 가족들한테 좀 도와달라. 그럼 내 당신들을 닫아꾸지 않겠다. 돈으로 모든 것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온 지 12년 차예요.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스마트폰화가 됐잖아요. 500만 명이 북한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타치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써서 그걸 대중들 앞에서 읽어주고 이랬는데 지금도 그런 건 해요. 시료 모임이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당에서 이런 지시가 내렸다. 이것을 당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서 전체 종업원들한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 문자를 해요.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이 지시를 하면 말단 단위에서 자기네 해당되게 모든 걸 해석을 해가지고 선전하는 거는 똑같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달라졌다. 그리고 북한에도 핸드폰 앱에 보게 되면 이제 해마다 주기마다 당에서 내려온 방침 해설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클릭하면 북한은 인터넷은 안 되지만 북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인트라넷은 돼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를 못 보는 거지 북한 내부에 있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딱딱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자기를 비판하잖아요. 제가 인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의 그런 충성심에 제가 만족을 못 드렸다. 눈물을 갈기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고 해나 저는 처음 봤어요. 분명히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김일성 시대보다 그런 지시나 이런 걸 내릴 때 그 중간에서 간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나쁜 반응은 아니에요. 왜? 북한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는 통치자보다는 그 중간대에 있는 중간다리들을 싫어해요. 당에서는 인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중간다리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시문이나 이런 데서 어떤 협동농장에서 뭘 잘못하고 어떤 간부가 뭘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이 간부놈들이 다 나쁜 짓이해. 북한의 최근에 동안에 그 좀 변화가는 북한 방송 스타일, 방송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막 취재를 하고 자연스럽게 몸도 움직이면서 날씨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한국 방송과 묘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뺏기쓰기를 해야 된다고 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 내부에서는 분명히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변화를 꾀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지금까지 뭐 예전에도 반동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내오고 최근에는 그걸 또 시켰어요. 한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드라마 같은 걸 보는 거는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남한하고 비슷하게 하면 얘네들이 남한 드라마를 봤을 때 조선도 그렇게 남한하고 큰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 괴리감을 느끼지 않게 북한 청년들을 교양 개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쓰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전의 틀을 깨고 자유로운 이제 남한식 방송법을 따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불 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외부 세계가 딱 봤을 때는 북한이 그렇게 절벽 같은 나라는 아니네? 그래도 약간 방송에서도 자유롭네?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정상 국가로 가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첫째 가는 목적이고 두 번째 가는 목표는 북한에 있는 젊은 MZ 세대들의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을 차단을 시키려고. 왜냐면 자꾸 처벌만 하면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기를 쓰고 해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건 있어요. 그 이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80고령이잖아요. 남한에서 유명해요. 어린애들도 다 아는데 정말 중요한 일만 나와요. 왜냐면 남북 정세가 긴장이 됐다거나 미국에서 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대북 제재를 심하게 했다거나 북한에서 핵실험을 성공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꼭 이분이 등장해요.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령 막 이러면서 이거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꼭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 방송원이 나오게 되면 무슨 중대한 보도가 있구나. 이걸 북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다른 방송원들이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북한이 이렇게 많이 남한을 베껴쓰기 하고 있지만 너무 촌스럽고 어색해요. 근데 사실은 북한 내부 주민들이 봤을 때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북한의 전체적인 청년들이 다 한국화가 됐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북한에서도 국경 지역이나 일부 지역 청년들이 남한 드라마를 보고 이런 거지, 사실은 내부에서는 사람이 몰래 보는 게 어떻게 충족을 시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센트지를 봤을 때 많은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걸 보지 못하고 북한의 변화만 봤을 때는 그게 천지개벽인 거예요. 와, 우리나라도 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남한 드라마나 남한의 여는 영상들을 많이 봤을 때 보면 야 진짜 촌스러워 못 보겠네 이렇게 갈리거든요. 분명히 국경이나 깬 사람들은 에이 흉내만 냈네, 촌스럽고, 야 남한은 얼마나 세련되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이죠.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대학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북한 대학에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학부모를 찾아다니면서 대학에 보내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물론 경제적으로 대학에서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받아야 될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요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내가 이걸 4년제를 나와서 뭘 해? 간부가 못 되는데, 그럴 거면 그 4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탈북자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에는 탈북민들이 도움을 줘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변의 인상으로 딱 봤을 때 야 나라에서는 아무리 나라를 배반하고 갔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는 탈북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돈이 주체가 됐지만 지금도 그 안에 사회적 문화는, 과거에도 2000년도만 해도 저 집에 딸이 남조선 갔단다 하면 동네에서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냐? 야, 저 집 딸이 남조선 갔단다 하면 와, 주체형의 인간이 탄생한 집이다. 농담으로. 주체형의 인간이라는 게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걸 북한에서는 주체형의 인간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형의 인간을 과거에는 탈북민 가족이라고 해서 약간 좀 그래도 이해는 하면서도 약간 멀리하는 눈치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가족한테 붙어야 콩국물이라도 얻어먹는다, 이러다 보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재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탈북민 가족들이 추방되지 않고 도시에 그냥 살면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현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붙었어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 우리가 간부가 되려는 목적도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간부가 되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서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냐,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젊은 세대를 축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에 주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돈을 보내요.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도 그런 가족들이 돈을 받은 걸 흉내를 안 내지만, 모른 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단속원들 자체도 가족들한테 좀 도와달라, 그럼 내 당신들을 다다꾸지 않겠다. 돈으로 모든 것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김일성은 자유로운 어버이상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왜냐면 실제로 김일성 시대는 쌀도 주고 배급도 주고 돈도 줬어요. 근데 이제 김정일 시대에 심장마비로 돌아가면서 김정일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그 전에도 부지런히 영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북한 영화를 많이 만들어냈고,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살았을 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도 납치해가지고 신상옥, 최은희, 그래서 신필름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북한에서 영화 붐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술인하고 정치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들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남조선이 우리를 침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력에 힘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에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민들을 속여왔거든요. 근데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왕위 자리에 올라앉은 거잖아요. 김정은의 후계자 사업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3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우리의 발걸음 착착착. 그러니까 그 노래를 어느 당대회인가 그때 김정은을 잠깐 출연시켰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뚱뚱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수령님의 후계자구나,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그렇게 갑자기 사망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토대가 없는 데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북한 청년들의 그런 분위기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신박했대요. 왜냐면 젊은 영도자니까 뭔가 김정일이 때처럼 늘어진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변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라 하냐, 아, 더 하다는 거지. 주민들을 더 억제이고 너무 군사에만 집착을 하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대 수령들을 지나보다 보니까 그 전 사람들이 낫지 않았나. 최근에는 또 그 주애란
아이를 출연을 시키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북한 아이들이. 오! 수령님 딸이 나오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살도 펑펑 찌고 옷도 어른스럽게 입고 이렇게 보니까 야, 전 완전 저렇게 어른처럼, 아이인데 어른처럼 하고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우리는 이렇게 먹지 못해서 빼빼 말랐는데 저렇게 몽글몽글하고 하니까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얼굴 보이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핵 발사하는 데도 데려가고 다 데리고 가.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이 같은 또래 아이들이 봤을 때는 옷도 우리와 같이 아이처럼 안 입고 머리도 완전 처녀처럼 하고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수령이 바뀌면서 그 사회적인 변화들도 바뀌고 신년사도 김정일 때는 안 했어요. 육성을 안 했어요. 김정은 때는 해요. 그것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탁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역대 수령님들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북한 주민들이 감지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평가는 뒷전이에요. 다르네? 절대적인 건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보다는 핵무기가 먼저다. 그러니까 그 핵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요. 90년도만 해는요, 북한에서 핵실험을 발사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조선의 자긍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00년도 초반을 넘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이 핵실험을 한다면 야, 또 하늘에다가 소로 열대 100마리를 원래 쏘는구나. 저렇게 돈을 왜 양비하냐. 이렇게 핵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시선도 시대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평상시나 일상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수십 년을 책임을 안 지고 그것만 하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 당국이 지금에 와서 핵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위한다 이런 말을 해도 속으로는 핵을 맨날 쏴서 뭘 하냐. 우리는 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 MZ세대들은 장마당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의 배려나 은덕을 받기보다는 부모들의 개인적인 도움으로 살아남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X세대, Z세대는 어떻게 보면 노동당의 용도를 받아서 쌀배급이나 탈던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그 거리가 멀어요. MZ세대는 그래, 우리를 먹여 살린 건 당이 아니야. 우리 부모야. Z세대는 그래도 조국에서 옛날에는 지금이 그랬지 옛날에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졌어. 이런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간격은 분명히 있어요. 이해는 하면서도.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세대별 우리 남한에도 뭐 세대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세대별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남한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거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이 당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세대도 역시 인권이 침해당했고 자기들이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른 채 노동당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왔던 게 어떻게 보면 당과 조국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라고 치부를 하지만 지금 알고 보면 당과 수령의 노예였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X세대가 그런 것들을 의식이 변해야 현재 생존하고 있는 MZ세대랑 통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통합을 MZ세대 이런 세대들이 영향력이 크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X세대도 MZ세대랑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시대가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12년 차 이제 KBS 라디오 방송 진행도 하고 있고 통일부 산하 재단에서 취재 기자로도 일하고 있고 유튜브 주희 유미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해주시고 머지않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사이다 채널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해외에서 노동자로 나갔다가 비행기로 들어오시는 탈북민들도 많고 외교관 출신 탈북민들이 공개되지 않은 탈북민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해외 노동자가 탈북했다? 이걸 그때 13명인가 그걸 공개하고 그 외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데 그렇게 외교관을 하고 해외 노동자로 나갈 정도면 다 이게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뗐겠냐? 북한에서는 한국에 간 걸 뗐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뛸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걸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커다란 불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2012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어물풍선 부끄러웠어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왜 저렇게 어물 같은 행위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NGO 단체들이 있어요. 대북 전단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는 그 대북 전단 현장에 가서 취재도 했던 사람인데, 거기다 이제 달러 1달러짜리 2달러짜리 넣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만큼 싫은 게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북 전단이 날아오는 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눈에 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물을 넣어보내는 거죠. 우리는 그 대북 전단을 너희들이 보내면 그거보다 더 해서 우리는 쓰레기를 보내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멈출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없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더 남북 관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어물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혈질이 아닌가. 그게 이제 북한 당국의 승인이 없이 개인이 그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 승인을 걸쳐서 보냈기 때문에 역대적으로 북한의 변화, 북한에 있는 3대 헌장, 통일 헌장, 그거 무너뜨렸어요. 그거는 김일성의 유운이에요. 할아버지의 유운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남한이라는 나라하고 더 통일도 안 하고 협력도 안 하겠다. 선대 수령이 세운 탑을 무너뜨리겠어요.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단편적인 사례가 어물 쓰레기예요. 쓰레기 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북한이 극딜로 나오는구나. 이제는 바닥이 아니라 함정을 파는구나. 느낌이 많이 들고, 최근은 아니에요. 한 몇 년 전부터 북한에서 국경 지역에 전기 철조망을 넣고 국경 초소를 2층으로 복원을 했어요. 왜? 높은 곳에 올라서면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만큼 이제는 장벽을 쌓겠다는 거죠. 중국으로 나가는 탈북을 하는 탈북자를 막고,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우리가 2017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 초소들을, DNJ 초소들을 다 없애쳤잖아요. 그걸 지금 또 다시 복원했잖아요, 북한이. 그리고 또 장벽을 또 쌓기 시작해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너희하고 대화도 안 하고 평화도 안 하고 화해도 안 하겠다. 우리는 옛날보다 더 강하게 나오겠다. 이런 북한 당국의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본인들의 심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남한의 기대도 안 하겠다, 이거죠.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북한 최근 텔레비전들이 예전에는요, 남한 경기를 하면 밑에다가 남조선이라고 표시했어요. 최근에는 한국이라고 표시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조금 두 가지 기분이 드는데요. 하나는 세계에서 국제사회가 부르는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는 이름을 인정을 해준 거고, 하나는 너는 이제 조선의 남쪽에 있는 남조선이 아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다. 그런 의미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의 탈북 역사를 보면 그냥 다 생업이 많았어요. 살기가 힘들어서 많이 왔는데 2010년도부터는 약간 유학형 탈북도 있고, 북한에서 이미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먼저 간 가족들이 돈을 줘가지고 아예 그냥 편하게 탈북하는 분들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노동자로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비행기로 들어오시는 탈북민들도 많고, 외교관 출신 탈북민들이, 공개되지 않은 탈북민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해외 노동자가 탈북했다? 이걸 그때 13명인가 그걸 공개하고 그 외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중국이나 그 다른데 베트남 이런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돼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탈출을 해서 남한으로 들어왔다는 건 북한에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런 거예요. 세상 밖을 나온 사람들이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북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한 선택을 한 거다. 근데 북한에서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선택을 해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많이 배우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탈북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북한 당국이 하는 시책이나 정책이나 정치 제도가 나쁘다는 걸 깬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데 그렇게 외교관을 하고 해외 노동자로 나갈 정도면 다 이게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뗐겠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한국에 간 걸 뗐다고 해요. 달렸다, 뗐다, 도망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뛸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다. 북한 이걸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커다란 불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익히 알고 있죠. 태영호 의원, 태영호 국회의원.
그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전 그분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탈북을 하고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나보다는 자식의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 외교관들도 임기가 끝나면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상상이 안 되더라. 왜냐면 북한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그 제도에 다시 데리고 가기 싫더라. 세상 밖에 나와서 너희들이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워주게 해주고 싶었대요. 부모로서. 그래서 그게 탈북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냥 탈북민이기 전에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자식의 미래를 좌우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해서 가지고 이 사람들은 깨고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도 다시 세상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북한에 할 수 없이 순정은 했지만 내가 이 좋은 환경에서도 선택을 잘하면 북한을 포기하면 나의 자유를 얻는데 나의 자유를 포기하면 북한에 가서 고립돼서 살아야 된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떤 걸 택할 것인가? 나 자신의 자유를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로 인한 아픔은 있어요. 가족들이 제재를 받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 하셔서 북한 외교관도 인간이구나. 제가 한국 KBS 라디오를 1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 진행자 한국 아나운서랑 같이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최근에 제대군인들이 제대를 됐는데 북한에서 무리 배치를 시킨 거예요. 10년을 복무를 했는데 또 탄강 강산에 무리 배치 시켰는데 그 한국 진행자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안 가겠다면 되잖아요. 왜 가냐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한국 사람의 기준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군대 제대돼 와서 무조건 국가에서 자 당신 가서 어부가 되시오. 아니요. 저는 대학생이 될 텐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럴 자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도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청춘을 저국에 바쳤는데 바치고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100% 이해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저국을 위해서 총 17살에 나갔다가 27살이 돼서 왔는데 또 갱도에 들어가서 탄을 캐야 돼요. 근데 그걸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의 방침이니까. 이게 북한인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주는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좀 먹먹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사실 차별은 본인이 차별이라고 느껴서 차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금방 왔을 때 누구랑 누가 결혼했대. 그럼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남한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요? 북한 사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남한에 사는 사람을 조선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시행착오를 넘었지만 어떤 사회든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은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이 나쁘게 대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인 삶을 좌우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탈북민이라는 걸 숨기고 나는 조선족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건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었지만 그걸 차별로 받아들였을 때 그 차별의 무게는 커가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차별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모르기 때문에 나를 북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처음부터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를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차별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듣냐에 따라서 그 차별이 커지거나 그 차별을 그럴 수 있겠네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별이 주변에 보면 있더라고요. 왜냐면 또 결혼 관계에서 왜 탈북민이냐, 저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조금 그래서 결혼을 못하신 깨지신 분들도 있어서 막 화가 나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서로 다른 정치 사이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을 며느리로 맞으려면 그 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할까? 하죠. 그러면 뭐냐? 저는 그 방법론에 관련됐다고 봐요. 일단은 진심을 보여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차별이나 의심이 믿음으로 번질 거다. 이것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저는 이런 정답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유튜브가 많이 플랫폼이 커지면서 탈북민 유튜버들이 몇백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만약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막 이렇게 XX 하면서 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욕을 안 하고 그냥 김정은이가 그런 정치를 한대요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밑에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렇게 인권을 침해당해 놓고 왜 김정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욕을 안 하냐? 왜 저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이 없냐? 근데 그거는 남한 국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플랫폼, 텔레비, 북한이 다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단체, 그 가족들을 다치진 않는데 북한 당국을 꼬집어 욕하거나 북한에서 김정은은 1호예요. 북한의 자존심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다 뒤다대고 XX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오늘 참 북한 얘기를 하면 마냥 날개 달린 것처럼 가볍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제 생각,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사이다 채널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비롯해서 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게스트들이 아마 사이다 채널에 출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좀 멀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의유미TV도 같이 주변에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거의 북한 소식이 아니라 최근의 북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소식통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겁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아들은 브로커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새까매지니까 9살, 10살짜리 아이가 겁이 울컥 나는데 와 우니까 새벽 2시에 애가 강에서 오니까 국경경비대가 순찰하던 게 무기를 메고 뛰어온 거예요. 브로커는 어떡하겠어요?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허승줄을 지어가지고 국경경비대 감방에다 쳐넣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온 지 12년 차 되는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거의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보고 왔죠. 김정은 시대는 갓 올라섰을 때 왔는데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시기가 1970년도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군이나 안전, 경찰, 보위부는 배급을 다 줬고 그냥 북한말로 하면 그때는 남조선보다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였거든요. 저는 군인 가족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북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러운 게 없이 살았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뭘 했냐면요. 공연 진행자를 했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 그 얘기 하니까 MC요? 아나운서요?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공연 진행자, 프로 소개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익숙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북한에는 이제 선동의 나라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예술선전대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뭐 식병원이나 탄광, 강상, 방직공장 이런 데 가서 혁신자들을 막 같이 할 때 저는 방송을 했어요. 전투원 여러분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방방방 뛰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시험을 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제가 199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가 이제 고난이 행군이 저는 그거하고는 무방해했어요. 아버지한테서 배급을 탔고 제가 예술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대중 앞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술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키가 크지 않아요. 북한 기준으로는 괜찮은 키인데 예술전문학교 학생들은 키가 크고 근데 저희 하술반에 7명이었는데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하술을 하던 애가 만수대 예술단 합창조로 뽑혀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겠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저보다 키가 한 7cm 정도가 컸는데 걔가 뽑혀가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 사람이 비교를 하면 좌절이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암만 날고 때도 큰 데를 못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때려쳤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죠. 북한이 좀 다른 게 남한은 스펙, 가방끈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필요 없어요. 당위원회 간부만 알면요. 굳이 대학을 졸업을 안 해도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해산에서 그래도 한 2급 기업소 되는 큰 공장에 당위원회 소속인 사료총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어요. 회사에서 진행되는 주요 뭐 정치적 행사나 이런 데서 선동문도 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해마다 다르는데 고정적으로는 1월 1일에 내려오는 신년사 그리고 이제 만약에 70일 전투 북한에선 계속 전투잖아요. 밥 먹는 전투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모내기 전투 북한은 그냥 걸핏하면 전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시기적으로 90년도 2000년도는 갑자기 70일 전투를 만들고 갑자기 200일 전투를 만들어요. 그러면 신년사는 무조건 내려오잖아요. 그 신년사를 당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준 그런 정책적인 가업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반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다. 그러면
수도사업소가 할 일이 뭐냐? 자기가 맡은 관내 주민들에게 물을 제때 공급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펌프장 같은 것들을 기술 점검을 잘하고 발부나 이런 것들이 녹이 슬지 않게 점검을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작업반마다 배포를 하는 거죠.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찬란했던 처녀 시절. 제가 1990년도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24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제 삶은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찬란한 삶과 이제 딱 끊어진 거예요. 그 북한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놓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불어댄다고 해서 나한테 당해서 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남편이 약간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걸 싫어했어요. 북한의 남자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아들을 둘 낳고 살다가 제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제가 이제 30이 넘어서야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제가 세상을 보게 된 거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잘 사는 집에 시집을 갔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고, 북한 시장의 전체적인 여자들이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여성들을 보면 아이고 어떡하겠냐 힘들어 이 정도 됐지 제가 체험을 못했다가 30대 초반부터 제가 경제활동하면서 첫 시작이 밀수였어요. 중국 언니 연주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랑 파트너를 해가지고 밀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도 한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어요. 아가씨 때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몰래 보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저거는 세트장에서 하는 연기일 거다. 북한이 영화를 그렇게 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재미로 봤지 저게 실생활일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밀수를 하면서 우리 안과에는 지금 한국애가 돈을 번다. 그 순간에 아니 북한 기준에 봤을 때 중국도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중국 사람이 남자 손에 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파트너의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가 솔깃해가지고 탈북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저는 3년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비율을 보면 34,200명이 와 있는데 70% 80%가 이미 오래전에 고난의 행군 때 중국에 먹을 것을 찾아갔다가 팔려가거나 거기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북한에서 직행을 해온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수를 하면서 그 파트너한테 계속 한국에 대해서 물어봤고, 근데 그 결정적인 동기는 딱 두 가지예요. 저는 항상 말해요. 반반이다. 그 이유가 밀수라는 게 꽃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삶의 회유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남조선 드라마를 보니까 제 또래 여성들이 명찰을 앞에 탁 달고 양복 딱 입고 이러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저렇게 옛날 20대로 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했고, 하나는 저희 아들이 어렸었는데 8살인가 9살인가 됐어요. 막내 아들이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집을 비울 때가 많잖아요. 그럼 아이를 옆집에 맡겨야 되는데 아이를 옆집에 맡기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북한엔 도둑이 너무 많아요. 자물쇠를 채우면 그걸 따요. 근데 집 재산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집에 가다 놓고 바깥으로 문을 채우고 제가 장사를 가면 어떤 때 이틀이고 3일이고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을 딱 들어와 보면 불도 안 와요. 그래 등잔을 딱 켜면 아들이 그 찬 방에서 바닥에다 얼굴을 대고 자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얘를 이 암흑의 땅에서 키워야 될까? 그 다음부터 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여자 형제가 넷이었는데 제가 동생이 3명이에요. 근데 우애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언니가 없는 세상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비스듬히 말했는데 와 통곡을 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 아 내가 가족을 속여야만이 갈 수 있구나. 얘들한테 말하고 내가 못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갈까? 가자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두고 가잖아요. 저는 그래요. 탈북은 미쳐야 해요. 제정신이면 못해요. 예,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나는 미쳐서 탈북했다고. 삘이 딱 오는데 가야겠다. 나 이러다가 여기서 그냥 할머니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한테 자식을 맡기면 좋겠는데 가족이 알면 큰일이잖아요. 언니 어디가? 이렇게 되고 소꿉시절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걔한테 가서 마음을 터놓으니까 그 아이가 나한테 첫 마디 그랬어요. 주희야 너는 밝은 세상에 가 살아. 아들을 나한테 맡겨. 제가 그 애가 아니었으면 결심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그 북한 정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항상 그랬어요.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서 내가 야 햇바닥 잘못 놀랬다가 목 자른다?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둘이서 항상 사회적 불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들을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죽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 10살도 안 된 내 아들을 가다가 잡히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나냐 놔두고 떠나냐 그 고민을 하는데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그 친구한테 아들을 맡기고 제가 살던 집을 고스란히 그냥 놔두고 쌀이고 뭐고 다 집을 팔고 이러면 벌써 동네에서 누가 밀거를 해요. 왜냐면 저는 밀수꾼이니까 요시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사를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저는 첫 번째 시도했는데 첫 번째 됐어요. 무사히 압록강을 넘은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게 그 전날까지 미쳐서 압록강을 넘었는데 날이 밝으니까 이성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파트너 집이 산 밑에 있는데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제발 잘못했는데 나 다시 압록강 넘겨주세요. 저 집에 갈 거예요 하는데 그 중국 조선족 분들이 조금 말이 예쁘지 않아요. 한국 분들처럼 그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욕을 했어요. 아니 이 미쳤냐? 뭐 북한이 옆집인 줄 아냐? 어떻게 넘어왔는데 어떻게 가냐? 못 간다. 중국에서 넘어와서 한 4일을 발버둥질하며 울었어요. 내가 왜 왔지?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이왕 넘어온 거. 근데 중국에 오니까 겨울에 넘어왔는데 집에 포도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냉장고에. 포도가 있어? 막 자책하다가도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일 좋은 약은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고 그 중국집에서 나올 동안 한국 드라마를 됐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체류했던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그 기간에 좀 불옷고선을 찾고 피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태국, 라오스 이렇게 해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을 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국을 발판으로 이용해야 돼요. 중국에 있다가 중국 시민으로 살다가 허적을 얻어서 제주도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중국을 거쳐야 되죠. 북한은요, 중국이 없으면 뭐 그게 뭐 제비예요, 뭐 참새예요. 새가 아닌 이상은요, 중국을 어떤 이유에서도 거쳐야 돼요. 북한 밖을 벗어나려면 중국이라는 발판이 있어야 다른 데로 가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항해도나 개성 이쪽에서 튜브를 몸에 감고 비용을 채워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극소수예요. 거의 다 중국을 거쳐오는 거예요.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어요. 인천공항부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게 평양산원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평양산원에도 가봤던 사람으로서 밑에 막 보석이 깔리고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저희를 이제 대열을 저 새벽에 오니까 한쪽에다가 이제 조용히 한 대열 점검하고 국정원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바닥인데 찰떡을 떨고도 뭐가 안 묻을 것 같은 그렇게 깨끗한 바닥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화장실 가서 갔는데 중국을 오래 살았던 분들은 이렇게 더운 물 찬물을 아는데 이렇게 촌딸기잖아요. 네, 중국에 있었지만 더운 물 찬물을 못 써보던 여자니까 과학이 너무 발전하면 사는데 피곤해요. 탁탁 해야 되는데 손을 한참 거지처럼 대고 있으니까 물이 나와. 화장실 갔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변기도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변소를 이용하던 사람이니까 앉으니까 큰일을 못 보겠는 거예요. 힘이 안 와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변기 꼭대기에 올라서서 봤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멍해서 보는데 화장기도 없어. 근데 얼굴이 하얘. 그리고 다 안경 꼈어. 이 나라 사람들은 눈이 대체로 나쁜가? 저는 북한에 안경 낀 사람 드물어요. 네, 근데 남한은요, 군대도 안경을 낀 거예요. 저 안경 끼고 총 어떻게 쏘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제 드는 심정은 너무 깨끗하다, 안경을 많이 꼈다, 여자들이 화장기가 없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따라하는 거죠. 손을 한참 대고 있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해야 자식들을 먹여 살리던 세상에서 왔는데 언제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손을 내밀겠어요. 한국 분들이 일상이 되게 여유로웠어요. 새벽 시간인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지금 와서는 정말 식상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온다고 다 대피시켰는가? 그리고 아파트를 딱 봤는데 굴뚝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 왜 굴뚝이 없지? 옛날에 북한의 재래식 아파트들은 굴뚝이 있어요. 아파트 굴뚝이 없고 바닥에 나무 단풍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십자병원에 먼저 가잖아요. 탈북민들은 가서 건강검진해요. 갔는데 여자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말투가 박주희 선생님 이쪽에 오세요. 세상에 머리에 털이 나도 선생님이라 말을 다 듣는구나. 북한에서는 동무동지죠. 이름도 잘 안 불러요. 병원에 가면 이쪽에 오세요. 어디 아파요? 이렇게 의사들이 부르는데 박주희 선생님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왔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드라마에서 동경했던 한국식 말투구나. 근데 좀 놀랐던 거는 피를 뽑을 때 놀랐어요. 우리 북한은 피 검사하면요 요 손끝에다가 톡 해가지고 한두 방울 해요. 근데 여기다가 돼지 주사기 같은 거 꽂고 여러 개를 뽑는 거예요. 피를 왜 이렇게 양동이로 뽑지?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해서라면 피가 많이 필요하대. 근데 북한의 피 뽑기하고 다른 거예요. 북한은 양이 적고
이렇게 혈관을 뽑지 않아요. 요 끝에다가 콕 찌르고 여기서 이렇게 몇 방울 뽑는데 야 남조선은 피도 많이 뽑는다 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다름을 그때부터 인정을 하면서 국정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국정원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중국에 친척이 있고 연줄이 있는 동기생들은 국정원을 아는 거예요. 야 국정원이라는 게 뭐야? 먹는 게야 입는 게야? 야 북한 보이부나 갔다. 우리 가면 저기 가서 체조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딱 국정원 마당에 들여섰는데 아니 이렇게 무슨 지하실 반지하실 같은 데를 우리를 막 이렇게 줄을 쳐 데려가는데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약간 쭈빗쭈빗했어요. 아 운명의 시각이 왔구나.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국정원에 왔는데 키 순서로 세우는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입을 수 있는 운동복 2벌, 양말, 생리대, 속옷, 화장품 그걸 체크무늬 트렁크에다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봤을 때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시집을 갈 때 다 바리바리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숨어 살고 이민국 감호소에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딱 오니까 아 저국에 왔구나. 감사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관심한다는 징표였잖아요. 거기서부터 되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담당 선생님이 한 60세 되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딱딱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돈이 많이 된다는 데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남자가 좋다고 해서 아무 데나 따라가지 말아라. 아마 제가 남자를 잘 따라가게 생겼나 봐요. 네, 조금 나대게 생겼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좋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긴장이 좀 풀렸는데 하나원에 딱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여기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가족을 놔두고 왔으니까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밀수하던 파트너가 쟤를 데려왔기 때문에 연락선이 살아 있었어요. 내 자식들을 데려와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여자는 자식을 놔두고 온 엄마다. 저는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원에 나와서 3일부터 알바를 했고 하루에 11시간이라니까 어느 날인가 석 달을 일하고 저녁에 11시 퇴근하고 의자까지 다 닦으니까 12시인데 차단봉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버스 타러.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는 거 아 조금 이따 파란불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눈을 떴는데 119에 실려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이게 내가 북한에서도 쓰러져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 빈혈로 쓰러진 거예요. 자식 때문에 미안해서 계속 울었어요. 지하철 가다가 우리 아들 또래 애만 보면 여기서부터 뜨거운 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막 이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간병원을 했는데 자격도 없는데 누가 소개를 해주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 집 자녀들이 저를 보더니 안 된다고. 왜 새파란 30대 여자가 와서 어머니를 로모를 간병을 하겠다는데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칵 터진 거예요. 그 집 맏아들이 60이 넘었는데 제가 그 아드님 다리를 붙들었어요. 사장님 살려주세요.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이 젊은 아가씨가 이 예쁜 아가씨가 왜 이러냐고. 저는 아들이 북한에 있어요. 아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머님을 정말 잘 할게요. 제발 저를 좀 써주세요 해서 형제들이 다 반대했는데 그 맏아들이 할 수 있냐? 죽어도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처음 만났던 한국 사람이 60대 어르신이었는데 저한테 그 석 달치 월급을 다 주고 100만 원을 더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희야 꼭 살아서 아들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새끼를 데려오겠다고 이 어린아이가 80세 어르신 오줌똥 가리는 걸 보고 자기가 울컥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을 데려오는데 그때 돈으로 1,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300을 못 벌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동기생들한테 50, 200 이렇게 꺼서 제가 800을 벌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아들을 넘겼는데 잡혔어요. 왜냐면 아들은 브로커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새까매지니까 9살, 10살짜리 아이가 겁이 울컥 나는데 와 우니까 새벽 2시에 애가 강에서 오니까 국경경비대가 순찰하던 게 무기를 메고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포승줄을 지어가지고 국경경비대 감방에다 쳐넣은 거예요. 저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죽을 생각까지 했어요. 연길에 그때 당시 있었는데 그 집이 4층이었어요. 베란다에 나 이렇게 내려봤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모든 걱정이 없어지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아들은 누가 데려올까? 그 정도로 제가 했는데 다행히도 그 경비대에서 얘를 야, 너
중국 가려고 했지. 엄마가 부모가 너를 데려왔지 하니까 얘가 제가 그 전에 아들하고 통화할 때 아들 엄마는 지금 평양에 있어. 아들은 중국이 어디고 한국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엄마가 평양에 있는데 강을 넘어와야 평양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 손잡고 와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평양에 있는데 평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쭉 데리고 있다 보니까 성인이면 그냥 직결서다 넘기겠는데 너무도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돈 5천 위안만 달라. 그럼 애를 내보내겠다. 그래서 밀수꾼하고 샤바샤바해서 아이가 며칠 만에 중국 돈 5천 위안을 국경경비대에 고이고 나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안 오겠대요. 애가 혼이 나간 거예요. 어린아이가 포승줄에 묶여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겠대요. 엄마 따라 안 오겠대요. 전화로. 야, 이게 건져놨는데 그때가 또 문제인 거야. 그때 저는 참 못되고 나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식이 그런 아픔을 당하면 안아주고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욕을 댔다 했어요. 엄마를 안 따라오면 꽃제비처럼 밥을 빌어먹고 살 거야? 엄마를 따라와야 행복할 수 있어. 선택해! 울면서 엄마한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꽃제비를 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무사히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을 천신만고로 품에 안을 수가 있었어요. 탈북민 가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탈북자 가족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 간다 이렇게 말하는 탈북민도 있고 아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증언했던 탈북민 가족은 수용소 갔어요. 근데 또 다르게 증언한 사람은 아니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합니다.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법이라는 거는 종이장 위에 법이 있고 실제로 실행되는 법이 달라요. 탈북민들이 많아지면 북한이 어떻게 하냐. 시범으로 어떤 가족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시범의 가족을 텔레비로 내세워가지고 전체적인 탈북민 가족들을 교양 개조하는 거예요. 탈북도 있잖아요. 중국에서 잡힌 애들은 별로 안 가요. 일반 범죄자로 분류가 되고 중국에서 남한행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정치범 관리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3년, 5년 정신 이렇게 하는데 정치범 관리소로 가면 살아나오기가 쉽지는 않다. 다 죽는 건 아니고 제 친구도 거기 가서 5년 살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거의 다 죽죠. 그 안에서 영양실조나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이제 탈북민들 중에서 고향에 가족들이 막 TV에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조국으로 돌아오라 막 이런 얘기 듣고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인천에 있는 60대 어르신들도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TV에 나오지 않고 또 합법적으로 TV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북한도 눈을 의식해요. 그런 사람들이 갔다고 해서 총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선전으로. 제가 노동신문에 옛날에 기자 생활을 할 때 그걸 봤는데 자기가 인천 어느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장애인만 살고 곰팡이가 껴서 사람 살지도 않더라. 우리를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 이것을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막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남한에 왔을 때는 야 우리를 받아준 게 어디냐 이런 감정으로 살지만 북한에 가면 그걸 과도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뉘앙스로 변해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몬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빵을 팔고 싶었어요. 빵 파는 여자애들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사장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싹 짓더니 아! 저기 앉으세요. 제가 금방 나 이젠 됐구나. 남북이 얼굴이 먹히는구나. 나름 농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앉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는 순간에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하니까 이러더니 우리가 원래 뽑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안 뽑아도 될 것 같다. 살면서 그런 모욕을 처음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픈 말은 안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북한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 손님이 끊길까 봐 지금은 와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남조선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어찌면 이렇게 금방 하나던 얼굴이 5분 안에 싹 북한 말투를 듣고 그래서 그때 참 괜히 왔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다른 탈북민에 비하면 생활이 피었죠. 그걸 깨우쳐주게 된 계기가 그래 여러 번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알바도 떨어지더라고요. 피자집 알바 봤는데 피자 만든 적 있어요? 아니요. 태어나 없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 좀 해봤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전 태어나 이런 거 못 해봤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력직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노하우도 없어요. 어떤 카페에서 사람을 찾는데 마침 대표님이 받은 거예요. 네 이력서를 보내세요. 지금 바로 카페 앞에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들어와도 될까요? 그럼 들어오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날 제가 또 지하상가에서 10,000원짜리 원피스를 예쁜 거 사 입었어요. 면접 볼 때 예쁘면 먹힌다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10,000원짜리 핑크 색깔 원피스를 사 입고 갔어요. 첫 마디 알았대요. 아, 한국분이 아니구나. 근데 이 앞에까지 왔다는데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카페에서 북한분 대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저를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그 순간에 제가 정착기간에 당했던 수모와 멸시가 눈이 너뚝. 아, 남조선 사람들이 다 같지 않구나.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구나. 그게 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 사이다 채널이라는 걸 출연하게 되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팩트만 이렇게 갈고리를 싹싹 골라내지? 너무 지혜롭게 방송을 만들었구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좋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탈북민 박주희란 조금 독특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것도 알리고 싶고 제가 또 3년 전에 주희 유미 TV라는 걸 딱 만들었어요. 주희 유미 TV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들어와도 언제나 마다하지 않고 받아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